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저는 송지청이라고 하고요. 대구한의대학교 의사학교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의사학이고요.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과 또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의학의 역사는 다시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될 한의학의 기본 이론과 또 한의학의 역사는 앞으로 전개될 다른 교수님들의 강의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본적인 이론과 역사는 그 자체가 바로 의학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즉 치료기술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우리 한의학은 이제 임상의 이론적 배경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의학의 한의학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치료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수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또 좋은 기회 삼아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의학 이론에 대해서,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 되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의 기본 이론이라고 하면 뭐 생화학도 있고 또 뭐 해부학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한의학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의학의 기본 지식들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는 특히나 해부학이라든지 생화학, 조직학 등 이제 의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외에 이제 한의학의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의학 이론으로서 한의학 의론,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이 자리를 빌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을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이것만은 다는 아니지만 이 다음에 이야기되는 이러한 이론들이 다른 분야에서까지도 이제 기본 이론으로서 밑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는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육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서는 인양이라는 것이 이제 한국말로는 음양이고요. 또 이제 five elements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행을 지칭하는 국제 표준 용어이기도 합니다. 또 육기 또는 식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제 표현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음양, 오행, 그리고 육기는 이러한 생각들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여 년 전부터 이런 개념들이 성립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 즉 중국과 또 한국, 그
그다음에 이제 바다 건너 일본까지 이 3개국은 세 개 나라는 이 2000년 전부터 이 중국의 한나라의 이 문화권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일본은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한국은 중국의 한나라와 그 많은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고 또 한국의 문화가 중국의 문화로 또 중국의 문화가 한국의 문화로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문자 체계나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이론 체계들이 한국에도 입수가 되어서 수입이 되어서 한국에서 2000년 전에 이런 그 중국의 한나라와 공유하는 그런 문화 또 의학에 있어서는 의학의 기본 지식들이 공유가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음양오행 또 육기라는 그런 개념과 문자들은 2000년 전부터 중국과 한국이 공유를 하게 되었고 특히 의학 분야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7세기, 8세기, 그러니까 6세기 이후에부터는 일본도 이런 문화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공통의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것, 이거를 이제 줄여서 한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문화권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게 이제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이 한나라가 당시 중국의 이런 그 지역적 문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영향력을 가진 이런 공통의 문화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 동아시아 지역이 한나라에 의해서 지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양의 역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이 그러니까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라틴어 같은 경우들이 이제 프랑스어나 또는 영어 또는 스페인어, 이탈리어 이런 것들의 모체가 되고 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럽 각국의 민족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현상도 이제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부터 공유의 이 문화를 가지고 또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했듯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화가 동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통의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음양오행인데요. 음양오행인데 또 6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양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대립되는 두 가지 성질의 것이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존재론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물이든 간에 또는 어떤 현상이든 간에 이것이 이제 자연 현상이었든 또는 이것이 인간에서 이루어지는 질병 현상이든 또 사람 몸에서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그런 생리 과정에서의 현상이든 간에 어떤 모든 현상들이 음양이라는 대립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난다라고 하면 이제 양의 성질, 즉 포지티브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또 춥다 또는 몸이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 몸 현상 중에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설명을 할 때 이 음양으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열이 난다, 또 몸이 차갑다라고 하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음양을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인체의 상부를 양으로 설명하고 인체의 하부를 음으로 설명한다든지 또 인체의 전면을 이제 음으로 생각하고 인체의 후면을 양으로 생각한다든지 특정 기준을 가지고 상반되는 그런 현상 또는 상반되는 인체 몸의 위치 또 상반되는 질병의 성질 등 다양한 인간의 현상들을 이렇게 음양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이 음양은 1차적으로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의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기준, 상반된 그 현상의 설명 방법이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기준을 두고 양적인 측면, 음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음양의 현상은 하나의 동일체에서 나뉘어지는 개념입니다. 즉, 이 음양은 성질로서는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동일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과 양은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체에서 두 가지 성질이 달리 나타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체의 상부와 하부, 또 인체의 전면과 후면, 또 질병 성질의 양적 성질과 음적 성질, 또 인체의 생리 활동 중에서 우리 몸의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자 하는 생리적 현상과 우리 몸의 기운을 위로 올리고자 하는 그런 생리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하나의 생명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우리가 언뜻 두 개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음양의 개념이 하나의 생명체 안에서 또 하나의 그 동일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들을 그 상반된 특징을 잡아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음양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모든 현상을 이 음양의 두 가지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음양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인간 생명의 현상들을 다 설명하기 쉽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음양의 개념을 기반으로는 하지만 음양보다 더 복잡한 구분 또는 구별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행과 육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오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표현은 이제 뭐 wood, 뭐 fire, 뭐 earth 하고 메탈하고 워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우리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물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즉 나무라고 해서 정말 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모든 것 또는 모든 사물 또는 모든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또 불이라고 해서 실제 뜨거운 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몸이나 또는 사물이나 뭐 다양한 대상, 현상을 드러내는 자연계 현상을 드러내는 다양한 객체들의 특징이 열이 나는 것처럼 뜨거운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토나 금이나 수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목화, 토, 금, 수 이 다섯 가지의 현상들을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몸에도 자연 현상의 나무와 같이 또는 자연 현상의 불과 같이 자연 현상의 땅과 같이 또 자연 현상의 금속 또는 자연 현상의 물과 같이
그러한 속성들이 우리 몸에도 있더라라고 설명을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현상들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즉 가지를 뻗어서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뜨거운 불처럼 우리 몸에도 뜨거운 불의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인체의 부위가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토양이 모든 사물들을 다 담아서 그것을 뭐 썩게 하기도 하고 또 그를 자라나게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토와 같은 성질이 갖고 있는 부위 또는 현상, 생명 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차가운 금속성처럼 또 이 몸을 오싹하게 만드는 금속성처럼 금속의 속성처럼 우리 몸에도 우리의 현상이 이렇게 쭉 가라앉고 또 오싹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차가운 물처럼 또 응축되어 있고 또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의 성질처럼 우리 몸에도 물의 성질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간은 이렇게 혈액을 전신에 공급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이것이 흡사 나무가 가지를 뻗어서 이 쭉쭉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간은 목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심장은 뜨거운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심장은 화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비위, 소화기관인 비장은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판크레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2차 소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비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장은 토양이 사물을 다 받아들여서 썩게 만들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리는 것처럼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을 소화해서 전신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몸의 비장을 토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몸의 폐는 차가운 공기를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공기를 아래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금의 속성처럼 우리 몸의 폐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물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장기로서는 신장입니다. 신장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이미 물을 수분 대사를 관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물이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신장이 우리가 이새를 낳거나 또는 이새를 이제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즉 시작점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장을 우리가 물의 속성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이제 딱 간장, 심장, 또 비장, 폐장, 신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부속 장기들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는 담을, 신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소장을, 또 비의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위장을, 또 폐의 속성과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는 대장, 그 다음에 신의 속성과 유사한 방광을 이제 하나의 짝으로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자연계의 현상을 우리 인체의 간신비폐신이라고 하는 그런 장부의 기능계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한의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육기입니다. 육기는 조금 복잡한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오장은 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삼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육기는 작용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기능에 있어서도 실제 존재하는 기능이지만 해부학적으로 들여다볼 수 없는,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기라고 하면 풍, 한, 서, 습, 조, 화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풍처럼 그러니까 바람처럼 흔들리거나 또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우리 몸의 기능계 이거를 풍과 관련이 있다 얘기하고 또 우리 몸에 습도가 쌓인다거나 습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자연계의 습 현상하고 비교하는 등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현상도 또한 인지해서 인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 현상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오행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물론 오행이 목화 토 금 수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오행이 갖고 있는 성질, 즉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사물을 비유해서 우리 몸의 현상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해부학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실증할 수 있는 간신비폐신과 연결이 되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육기는 풍한서습조화의 성질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경락체계가 있는데 이 경락체계는 해부학으로는 살펴볼 수 없는 하지만 우리 몸의 기능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중심의 기능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육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음양은 우리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고 오행과 육기는 우리 몸의 기능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좀 국소적인 기능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들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행은 그러니까 간신비폐신의 장부 개념으로 설명을 주로 이야기하고 육기는 우리 몸의 경락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는 기능기는 5가지, 그러니까 오행처럼 육기는 6가지이기 때문에 또 6개를 기반으로 한, 즉 12진법이 사용이 되는 경락체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한의학의 기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뭐 교재를 보시거나 또는 또 다른 자리를 빌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기본 이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은 한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중국의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중국의학사는 이제 앞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론 그 이전부터 선사시대의 유적도 있고 또 선사시대에 살펴볼 수 있는 의학적 이론들도 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역사에서 즉 그 중국의학사에서 이야기되는 시점은 아마 한나라 때부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나라 이전에 보통 우리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상가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 또는 농업의 기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또는 다양한 기술 또는 사상 뭐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상가들도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에 주목을 하게 되냐면 의학 이론을 이제 들고 나왔던 그런 사상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름도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뭐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2000년 훨씬 이전부터 우리 현재의 한의학을 형성한 그런 다양한 개념들이 쏟아져 나왔던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다양한 그 의학 이론들이 이제 한나라 때 들어오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나라 때에 그 이전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이론들이 하나의 서적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황제내경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중국어로는 이제 황띠네이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한국어로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제내경은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문, 즉 수원으로 되어 있는 하나하고 그다음에 링슈라고 하는 영추경, 이 두 가지 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문경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학, 아까 말씀드렸던 음양오행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영추경은 이제 침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황제내경이 이제 한나라 때 등장을 하는데, 그 이전부터 다양한 의사들에 의해서 언급이 되었던 의학적 이론들을 황제와 그의 신하들의 문답 형식의 글로 내용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황제내경은 기본적인 의학 이론과 침구 관련된 이론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본초라든지 처방, 방제에 대한 것들은 사실 드물게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경혈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물론 영추경에는 경맥의 명칭이나 이런 친구학 관련된 것들이 풍부하게 있습니다만, 이 황제내경에는 본초나 방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드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상한론이라는 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장준경의 상한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이 상한론은 약물학 지식이 풍부히 담겨져 있어요. 특히 이제 방제 지식이 있죠. 본초를 조합해서 만든 처방인 방제 지식이 이 상한론에 담겨져 있는데, 다양한 질환을 다룬 것은 아니고 주로 외부에서 사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콜드 데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기나 또는 차가운 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 또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현상들을 어떤 질환, 그러니까 어떤 처방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인데요. 이 신농본초경은 오로지 본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난경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 난경은 굉장히 볼륨도 적고 그 다음에 내용도 간단하지만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의학 이론을 설명했던 것하고 달리 난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의학 이론 중에 어려운 부분만 골라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 네 가지 책이 이제 한나라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책으로서 소개를 하는 동시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한의학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한나라 때 이런 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한의학의 이론들이 발전이 되고, 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의학의 기술들도 발전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황제내경, 상한론, 또 신농본초경, 또 난경은 지금 현재의 한의대에서, 지금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러니까 한의대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학 이론들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 시대인 당나라 때에 들어오면, 당나라 때는 이제 종교적으로 도교 사상이 이제 굉장히 이제 주요한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도교 사상이 무병장수, 즉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지, 이 도교 사상과 의학 사상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형태로 의학이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도가 사상에서 비롯된 그런 약물학 지식도 한의학에 들어오고, 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그런 인간이 자연답게 건강하고자 하는 사상도 한의학에 들어와서 한의학의 이론이 이제 더 풍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당나라 때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당나라 이후에 이제 중국의 송나라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송나라는 이 책을 숭상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제 책을 숭상하는 시기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전부터 황제내경, 무슨 상한론, 뭐 다양한 서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기가 지나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송나라 때 들어와서 송나라의 조정에서 교정의서국이라는 특별 관청을 만들어서 그 송나라 때까지 전수되어 온 다양한 책에 정형화된 책을 만들어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황제내경, 또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다양한 의학서, 즉 한나라 때나 당나라 때나 그 이전에 만들었던 다양한 의학서들은 옛날부터 그 모습대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송나라의 교정의서국이라는 관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재편집해서 만든 그 책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 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의학을 그냥 기술로, 즉 스승에게 기술로 배우던 시대에서 이제 책을 보는 시대로, 즉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의학이 전수되는 시대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송나라 때 출판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책을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서, 그러니까 의학서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 의학서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역으로, 전국으로 의서가 보급이 되고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뭐 이런 지역까지도 다 의서들이 이제 보급이 되는 거죠. 즉 이제 간행이 넓은 지역까지 이제 뻗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서를 통해서 의학 지식이 더 깊어지고 의학 지식이 깊어지는 것 동시에 의학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그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의서가 더 정교해지고 또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학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의학 이론이 또한 다시 의학을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시기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송나라 때의 의학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금원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송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에서 북쪽에 있었던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중국의 수도였던 황하강 유역을 점령을 하고 난 시기와 또 금나라가 멸망하고 몽골에 의해서 세워진 원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면서 중국이 이제 원나라가 들어섰던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사에서는 이 시기를 보통 북송 시대와 남송 시대 그리고 원나라 시대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북송 시대를 그냥 송나라 때라고 얘기를 하고 남송 시대를 금나라 시대, 그 다음에 남송이 멸망하고 원나라가 들어오는 시기를 이제 원의 시대라고 해서 금원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금원 시대에 유명한 금원사대 의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4명의 걸출한 의사가 이 시기에 등장을 해서 이전에는 없었던 의학 이론들을 주창을 하고 그 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임상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이들을 특별히 금원사대가라고 지칭을 한다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금원사대가들이 그냥 공부를 했던 것이 아니라 송나라 때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했던 황제내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또 무엇이냐면 원래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글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국가의 관료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해왔던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중국의 송나라가 멸망을 하고 북방 이민족이었던 금나라가 침입을 하고 또 다른 북방 이민족이었던 몽골족이 이제 원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원래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즉 지식인들이었지만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이제 의학서에 돌리게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금원사대가들은 우리가 유교, 즉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임상가,
의사인 이런 사람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도 굉장히 지식인다운 문장들, 지식인다운 지식체계를 통해서 의학을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금원사대가를 좀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량파라고 이야기하는 이 학파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모든 질병들은 몸에 그러니까 발생이 되면 다 열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모든 질병은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최종적으로 우리 몸의 반응은 병리적인 반응은 다 몸에서 열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가운 약을 써서 이 질병들을 치료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성질이 차가운 본초들로 구성된 처방들을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더군다나 그 이전 시기였던 송나라 때에 만들어진 처방서들이 대부분 뜨거운 약 또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본초들로 구성된 처방들이 많아서 몸에 더 열을 조장하기가 쉬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한소, 중국어로는 리완수라고 얘기하는 그 유한소가 리우완수라고 얘기하는 유한소가 주의 주장을 합니다. 질병은 모두 열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은 다 열병으로 변화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찬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토하 3법을 주장을 했던 공사학파입니다. 즉 사기를 적극적으로 공벌해야 한다, 몰아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장종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어로는 짱종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종정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 몸에 사기가 들어오면 사기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몰아내는 것이 결국은 건강을 회복하는 길이다. 또 사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일부 우리 몸의 원기를 소모한다 할지라도 사기가 물러서면 사기를 물리치면 우리 몸의 원기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뭘 얘기를 했냐면 땀을 내는 방법 또는 구토를 하는 방법 또는 설사시키는 방법을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즉 감기나 또는 뭐 열병이나 간에 우리 몸의 피부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질병은 땀을 내는 방법으로 몰아낼 수 있고 또 음식물을 먹어서 또는 인체의 상부에 질병이 있는 경우는 억지로 구토를 해서 질병을 몰아낼 수 있다. 또 대장과 소장과 같이 또는 방광에 질병이 있을 때는 설사를 시키든 또는 소변을 내보내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즉 병의 위치가 표부에 있을 때는 땀을, 그다음에 위에 있을 때는 구토를, 또 아래에 있을 때는 설사를 시켜서 치료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극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에 질병을 치료할 때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질병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토파라고 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즉, 이 학파는 특이하게도 인체 질병의 원인이 비위의 기능이 잘못되어서, 즉 비위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잘 먹고 또 음식물을 잘 섭취해서 우리 몸의 기운을 잘 보존한다면 질병 상태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나타나는 질환들을 열거하고 이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비위의 기능에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고, 중국어는 리가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고의 의학사상이 그러했습니다. 즉 우리가 음식물을 잘 먹고 섭취해서 건강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판크레아스라고 이제 이야기되는 비의 기능과
또 위의 기능들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이 두 장부의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학파인데요. 네 번째 학파는 우리가 자음강화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인체는 질병 현상이 나타날 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 몸에 질병 현상이 나타나면 체내에 가장 기본적인 물질인 진액이 부족해진다. 즉 진액이 부족해지면 반대로 평형을 이루고 있던 우리 몸의 체온이 증가를 하게 되어서 우리 몸에 이제 진액이 부족해지면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질병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진액을 보충해주고 동시에 열을 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사실은 이 대표적인 것은 주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어는 쭈전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주진형의 생각은 사실 누구의 생각과 유사하냐면 앞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던 유한소의 한량파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량파의 대표였던 유한소의 그러니까 네 번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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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쯤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요. 즉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병은 열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유사한데 앞서 한량파는 그냥 열이 나기 때문에 찬약을 써야 된다라고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진영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는 것도 열이 나는 것이지만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나는 열이기 때문에 그냥 찬약만 써서는 안 되고 이제 진액을 보충해 주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열을 꺼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 강하다, 음을 진액을 대표하는 음의 성질, 그러니까 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진액을 보충해 주면서 양의 성질을 갖고 있는 화를 끈다라고 해서 자음 강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네 명의 의학가들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쟁과 또 혼란기에서 등장을 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민족의 침입, 그러니까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는 북방 이민족의 침입 때문에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잘 못 먹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위를 보충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을 것이고 또 전쟁통에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이 또 다양한 질병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을 해서 몸에 열이 조장이 됐을 것이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사회적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정치적,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혼란기에 나타난 의학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의학 이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질병을 치료하는 또 사람 몸의 안녕을 추구하는 의학은 이렇게 전쟁과 같이 혼란기에 사람이 몸이 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근대 역사에서 2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베트남 전쟁, 뭐 다양한 전쟁 속에서 의학적 성과들을 언급할 때가 있는데 뭐 인류사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불행한 거죠.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의학적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치료할 수 있는 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의학 기술이 발전이 됐다. 의학 이론이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명나라 때입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금원시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명나라 때인데요. 이 명나라 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장경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어로는 짱징위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경학 선생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장경학 선생님은 또한 앞서 이야기했던 금원사대가들 중에 리까오라고 얘기했던 이고의 제자의 제자쯤 됩니다. 즉 이제 의학 이론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고의 보토파는 비위를 보호하는 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반면 이 장경학 선생은 비위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신의 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인체의 신장은 수액대사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수액대사를 관장하는 기능이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 몸의 활성화를 이루는 기능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장은
다른 장보다도 더 유난히도 음의 기능이 있고 양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경화 선생은 명나라 때 등장을 해서 신장은 수의 기능도 있고 즉 음의 기능도 있고 양의 기능이 있는데 인체의 양의 기능이 생명 현상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므로 이 양을 보호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성질의 약을 가지고 우리 신장 기능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보학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나라 때 또 주요한 의학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야기될 것은 명말,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이뤘던 이야기입니다. 이 명나라 때부터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요. 이 시기가 되면 명나라 때가 되면 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인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2020년은 코로나의 해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전 인류적으로 인간과 인간이 옮겨 다니는, 인간에서 인간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또 많은 그런 시기인데 이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 이르기까지도 이렇게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열 현상을 주로 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죠. 명나라가 대략 240년 정도 기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240년 기간 중에 60회나 될 정도로 역병이 돌아서 많은 인구들이 이 전염병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상황인 경우죠. 올해도 그러니까 2020년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 현상을 나타내는 즉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학 이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처방이라든지 대처법들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했는데요. 이제 좀 더 확대되어서 단순히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고열을 동반한 질환들을 포괄하는 이런 큰 개념으로 의학 이론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온병학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온병학, 즉 열성 전염병과 열성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학 이론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제 다양한 질환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법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어떤 의학적 이론들이 등장을 했고 또 어떤 사건들이 이런 우리 한의학의 발전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중국에서 주로 일어난 일이지만 중국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 일본, 또 베트남까지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의학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또 각국 주변의 각국들도 중국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이런 의학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국의 특징적인 의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많은 부분들이 좀 빠지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만 좀 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시간 중국 약사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한국 의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중국 의학사는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의학사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한국 의학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제 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에서 많은 기록들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역사에서 과거를 보았을 때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은 대략 한 2,500년 정도부터이기도 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서 그렇다고 역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죠. 또 이제 한국 역사에서 처음에 이제 개국과 관련된 이제 이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신화에서부터 이미 한의학에서 사용되는 본초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유럽도 그렇고 한국, 중국, 일본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지금처럼 화학약품으로 만들어진 약이 없었던 시대에는 자연물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그런 지혜들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뭐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계피를 이용한 차나 또는 뭐 이런 음식물에 의한 뭐 간단한 치료 정도만 남아있지 자연물에 의한 치료법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은 이제 이 나라가 처음 시작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신화에서부터 본초를 언급할 정도로 의학과 관련된 사건들이 또는 기록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나라를 세웠던 사람의 신하로서 약을 관장했던 신하들이 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기원전 1세기부터 이 한반도 지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서 왕국을 형성했던 이제 가장 이른 시기의 국가인데요. 중국으로 치면 한나라 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이제 중국하고 교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불행히도 이제 이 당시에 의서나 의학과 관련된 뭐 많은 기록물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후에 후대에 만들어진 중국의 의학서와 일본의 의학서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삼국시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훨씬 이후에 언급된 책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처방집 명칭이 나오고 기록에 있고 그 처방집의 이제 본초와 효능,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이 삼국시대의 의학서 또 그 의학서에 담겨져 있는 처방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의 한의학 또는 중의학의 내용하고는 사뭇 다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의학의 이제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의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행히도 지금 현재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도 이제 의학과 관련된 이제 직책 또 의학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관공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삼국 시대에 공존했던 그러니까 그 가야 지역의 문화에 좀 살펴보면 유물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인골 사람의 뼈가 이제 유물로 발견이 되는데 그 유물의 뼈 중에서 특히 두개골의 뼈에서 사람에 의해서 두개골이 이렇게 천공이 되어 있는 구멍이 나 있는 그런 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구멍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수술요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두개골을 이제 뼈를 조각을 내서 구멍을 내어서 수술을 시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의료 기술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마취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유물 유적을 통해서 보면 당시에 의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편두술이라 그래서 이 머리를 이제 납작하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머리뼈가 말랑말랑했을 때 인위적으로 머리를 눌러서 머리를 평평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시행을 했다라는 거죠. 두개골 유적에서도 그게 나오고요. 중국에서도 가끔 의학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새처럼, 그러니까 새처럼 생겼다. 머리가 새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그러니까 그 글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편작이 그런데요. 편작은 뭐 화타와 더불어서 굉장히 의학적으로 뛰어난 인물로 설명이 되는데 이 편작이 얼굴이 새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사람이 새처럼 생겼겠습니까? 아마도 머리를 누르는 편두술을 받았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에 구멍을 뚫는 것은 이제 뭐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편두술은
일반인들과 왕족을 구별하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쪽 남미에서도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되고요. 이 동양에서도 한국에서도 머리를 눌러서 머리를 납작하게 한 그런 두개골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의학적인 면모를 일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북국 시대입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던 조선, 그러니까 한반도는 7세기 때에 중국의 당나라와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신라가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켜서 한반도 지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이제 통치자들이었던 세력들이 신라에 항복하지 않고 북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북국 시대에도 이제 여러 의학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고요.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그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통일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도 이 발해라는 북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남국에 해당되는 지역에 이 당나라 때 의학 제도가 수입이 되어서 똑같은 형태의 의학 관청이 의학에 관련된 사물을 그러니까 관장하는 의학 관청이 이제 한반도에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8세기쯤 되는데요. 이 의학관청은 중국의 당나라 때 의학관청하고 같은 명칭이고 또 내용도 유사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 한반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일본으로도 가서 일본에서도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시기를 거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부터 많은 서적들이 들어와서 의학이 이제 발달을 하고 또 한국 고유의 의학들도 이 당시에 이제 인지를 해서 싹을 트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기 이야기될 고려 시대 때 이제 한의학의 특징이 이제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기는 이제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가장 큰 특징이 향약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한의학이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이렇게 다양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은 그 이제 의학 이론들을 수입을 해서 발전을 시키면서도 이런 본초 지식에 대해서는 본초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중국의 것들을 이제 참조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지금도 사실 수출입이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처럼 당시에 육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약재를 수입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이 중국의 약재가 한반도에서 나는 약재하고 거의 유사하거나 똑같은 것이라면 그것을 일부러 수입을 해서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라나는 약재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자생하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약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또한 중국의 약재라 하더라도 중국인들에게 맞는 약이 있고 그것을 가공을 한다든지 약을 뭐 복용하는 용량이나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한국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약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쓰는 것에 대한 것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그 한반도에서 나는 약재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약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세기쯤 됐을 때 13세기 14세기 되었을 때 고려에는 그 본초 즉 한국인들에 의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또는 새롭게 지식화된 본초에 관한 서적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등장을 해서 고려는 향약의 이론화 시대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향약들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좀 더 한국의 한의학적 특징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고려가 멸망을 하고 조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제 지속이 된 왕조인데요. 전반에는 그 앞선 시대의 향약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제 세종대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향약에 관한 책들을 또 집대성을 해서 책을 만들기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거대한 볼륨의 서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의방유치라는 책인데요. 이 의방유치는 한국 또 중국에서 그 당시까지 알려져 있던 의학서에 나와 있는 의학 이론들과 처방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것을 종류별로 다시 재편집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양이 얼마나 많냐면 266권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방유치가 등장하기 전까지 중국에서는 그렇게 큰 볼륨의 이제 의학서, 정리된 의학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그거를 이룩을 하고 맙니다. 이렇듯이 조선 전기에는 다양한 의학 이론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한국화하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을 만들어서 이제 의학 지식을 이제 확대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조선 중기에 일본의 침략으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1592년 일본이 한국을 침략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정비되었던 한국의 여러 제도들이 무너지고 이와 함께 의학제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허준을 불러서 네가 이 무너진 의학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의학서를 저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을 내리고요. 허준은 그 명을 받들어서 그 이름도 유명한 동의보감이라는 서적을 저술을 하게 됩니다. 이 동의보감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이 한국 책이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30여 차례 재간행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의학서였고 일본에서도 7, 8차례 이 책이 만들어질 만큼 한국에 온 중국의 사신이나 한국에 온 일본의 사신은 반드시 이 동의보감을 한지를 얻어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동의보감이 1613년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의 사진을 보면 허준의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고 또 이 저자 허준의 초상화가 있는데요. 한국의 자랑이고 한국 의학의 한의학의 자랑인 서적과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동의보감 서적이 등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이 이제 여러 의학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국 의학을 발전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학서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마 이재마 선생님일 겁니다. 이재마 선생님은 그 이전에도 없었던 이제 새로운 의학 사상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상체질 의학입니다. 이 사상체질 의학은 질병이 그냥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기본적인 소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체질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체질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라고 하는 4가지 유형의 체질이 있고 그 체질에 의해서 질병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없었던 아주 독특한 기준을 가지고 질병이 발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허준의 동의보감도 마찬가지고 이재마의 사상의학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주요한 치료수단으로서 또는 주요한 의학의 이론으로서 지금 현재까지도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서는 없었던 현상이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없었던 현상이라서 더더군다나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짧은 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이 2500년이 넘는 한국의 역사에서 우리 한의학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해야 할 시간들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은 어떤 전공으로 이제 이 수업을 그러니까 어떤 전공을 하면서 이 수업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의학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주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의학 생활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전문인으로서 활약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인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전문 직업 그 범주 내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머지 다른 교수님들과도 좋은 시간을 통해서 좋은 시간을 갖고 많은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송지청이었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